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방송이 업로드되는 2월 24일 화요일 오늘 두 번째 독도로독 행사가 있습니다. 신청에 성공하신 톡토로들은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카페 꽃마 합정점에서 뵙겠습니다. 독도로독도 저희가 주관하고 참여하는 일종의 행사인데 좀 긴장되기보다는 아주 기다려지고 그 시간 동안 편안하면서도 집중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이미 좀 좋습니다. 네, 저희도 책 읽으러 가는 것이기도 해서요. 톡토로 분들께 한 가지 당부이자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독서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책에 사인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같이 사진을 찍자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독서자 중 1인으로 사진이 같이 찍히는 것 정도는 괜찮죠. 자연스럽게. 근데 저희에게 사인을 요청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하면 이 행사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책 읽는 시간이 방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독도로독 행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장 마감 시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독도로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지 하고 선물 챙겨오시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서로 나누자고 해서 가져오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독도로독 규모도 이제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핵심, 같이 모여서 책에 집중하자, 몰입하자라는 취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할 소식이 있어요. 저희 브이로그에 나왔습니다. 저희 친구이기도 한 사진가 정멜멜 작가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데 참 저희가 봐도 재밌더라고요. 워낙에 영상을 예쁘게 담아내는 그런 능력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멜멜 작가가 먹는데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친구들과 가서 맛있게 먹은 장소들을 굉장히 알차게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더니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우는 사람 1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고양이들, 나이 든 고양이들, 그리고 고양이들 떠나보낸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하나 씨가 우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죠. 채널 이름은 멜멜은 그냥 멜멜입니다. 정멜멜이라고 하는 사진가 명에 대해서 왜 멜멜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 대답하는 말이라고 하죠. 멜멜은 그냥 멜멜 5화에 저희가 나옵니다. 찾아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좋아요도 해야지. 네, 저희 여들톡 채널도요. 자, 알려드릴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여들톡 180화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80화 제목은 콧노래 부르며 화장실 청소하기입니다. 제목부터 듣고 어떻게 화장실 청소와 콧노래 부르기라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할 수 있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톡토로들이 계실 텐데 들어보시면 이 의문이 해소가 되겠죠? 톡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0화는 콧노래 부르며 화장실 청소하기입니다.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어떻게 이런 희한뽀짝한 주제를 정하게 됐냐 하면 저의 탁구 친구인 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와인바를 운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황 사장이라고 부르다가 줄여서 친구들이 다 황사라고 부르고 그 업장을 접은 지가 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두가 황사라고 부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가게는 없지만 사장은 영원한 사장이다. 한 번 사장은 영원한 사장이다.
이 친구가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소리째가 탁구장이랑 가깝잖아요. 한 번은 또 다른 탁구 친구 백지혜 작가와 이렇게 셋이서 차를 마시러 소리째에 온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들렀다 나오더니 이 친구가 참 너는 화장실을 참 깨끗하게 관리한다 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친구니까 한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친구인데 그동안 제가 살았던 집에 모든 화장실을 다 가본 사람으로서 역사의 산증인이네. 그치. 그래서 백지혜 작가한테 쟤는 집의 형태가 어떻든지 화장실 관리를 참 잘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 씨가 저희 집에서도 화장실 청소 담당인데 늘 깨끗하게 관리를 하죠. 저희가 이 집에 산 지가 한 10년 됐는데 화장실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맞아요. 집에 다른 곳들은 고양이들 때문이기도 하고 많이 낡았는데 화장실은 이사 왔던 초기에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하나의 흠결이 있긴 해. 아, 내가 저지른. 제가 저희 집에 세면대 브레이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면대를 깨가지고 금이 가 있죠. 네. 세면대 브레이커에 대해서는 여둘톡 145화 미래로 가는 대청소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화장실이 거의 이사 왔던 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자세히 보면은 실리콘이 갈라져 있고 물때가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생겨 있고 그런 데들이 있지만 어쨌든 쾌적한 편으로 사수를 해냈어요. 사수를 했다 하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뜻일까? 아니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물건들이 쌓이고 손때도 묻고 또 고양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집이 지금 약간은 요양원처럼 어지럽죠.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 공간이 밖에 있는 거실이나 다른 방의 모습과는 달리 계속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 자체가 즐겁죠. 그러면 이야기의 시초로 돌아가 보죠. 황사가 소리째 저희 작업실 화장실을 보고서 야 너는 참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땡큐? 땡큐 앤 제가 화장실 청소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곧잘 해주는 말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톡토로들에게도 전하면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제가 또 별명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도 쓰여 있지만 도비잖아요. 집요정. 해리포터에 나오는 집요정 도비로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도비의 요령 몇 가지를 공유해서 우리 톡토로 여러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너무 버겁게 생각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쾌적한 화장실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너무 필요하다. 네, 출발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선우 씨는 네. 만약에 청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 같아요? 아, 청소의 두 가지 분류. 제 머릿속에서 분류해보자면 1번은 마른 청소, 2번은 물 청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마른 청소는 뭐 약간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리고 뭐 머리카락 쓸고 이런 종류. 근데 물 청소라고 하면 이제 욕실은 물 청소의 영역일 것 같아요. 뭔가 물을 뿌리고 흘러내리고 뭔가 세제를 이용해서 하는 청소.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중에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해요? 아, 선호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마른 청소 정도죠. 제가 청소 정리정돈 뭐 기타 등등 잘 못하는 거는 뭐 책을 한 권 썼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그나마 제가 그래도 집안일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청소는 하나 씨가 하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선우 씨가 요즘 청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집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맡아서 하는 거는 이제 고양이 화장실에 배설물들을 처리하고
이제 먼지 쓸어내는 정도, 그리고 집에서는 청소기 돌리기,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마른 청소죠. 선우 씨가 청소기 돌리기를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아닐까? 하기 때문입니다. 아, 허점이 많다. 어떤 코너 같은 곳이 있으면은 그 코너를 그냥 라운드로 돌아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 눈이 또 잘 안 보여. 그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고 항상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코너 빼더라도 그래도 자주 돌려주는 게 어디예요? 그럼요. 고양이 털이 많이 날리는데 청소기를 자주 돌려주고 고양이 화장실을 치워주는 것은 아주 감사하고 저는 그에 상응하게 사람 화장실을 제가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이사 오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군가는 굉장히 화를 내지 않을까? 너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죠. 대부분의 요리들을 또 선우 씨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화장실 청소는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콧노래에서 지금 계속 마음이 석연찮아. 어떻게 콧노래를 불러? 이렇게. 청소를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저는 물리적 청소와 화학적 청소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마른 청소, 물 청소 분류법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게 분류되는 부분도 있어요. 선우 씨는 물 청소라는 게 제가 화학적 청소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세제를 사용해서 뭔가 씻어내고 거품을 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는 무조건 물 청소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버거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 물리적 청소와 화학적 청소의 구분해서 물리적 청소는 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먼지를 쓸거나 털거나 그리고 닦는 것. 근데 그 닦는 것은 물을 뿌려서 닦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고 난 뒤에 닦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제 머릿속에는 물리적 청소. 화학적 청소는 어떤 세제를 사용해서 세제를 뿌리고 어떤 화학적 변화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것을 씻어내거나 닦아내는 것. 그것을 화학적 청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물리적 청소가 주가 된다고 생각해요. 화학적 청소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청소법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우 씨와 제가 살고 있는 이 정도 규모, 1, 2인 규모의 화장실을 치울 때 해당하는 이야기고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 목욕시키거나 이런 건 아주 물이 많이 튀는 일이기도 하고 또 강아지가 화장실에 배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거나 할 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리적 청소를 주되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화장실을 되도록 건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서 저희가 이사 올 때 욕실 공사를 하면서 메인 욕실을 건식으로 바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이 있으시군요. 건식으로 설계된 곳만이 건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선우 씨가 우리 화장실을 건식으로 바꿨다라고 하지만 그냥 기본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습식 건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건식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살던 투룸 집에서도 그 화장실이 건식으로 사용하기는 아주 번거로운 그런 형태였는데 일반 다세대였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저는 되도록이면 화장실이 말라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하나 씨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말라있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네의 아픈 고양이 보러 갔다가 그것도 벌써 한 1년이 됐네요. 그 집을 좀 치워주고 돌아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의 욕실을 보고서 느낀 굉장히 그 집에 세면대가 깨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처럼. 그러니까 저랑 되게 비슷하게 청소 잘 못하는 친구네 집인데 그 집에서 발견했던 거 한 가지가 이 욕실에는 너무 모든 것이 젖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 씨가 우리 집을 굉장히 건조하게 욕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했던 부분들이 그때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화장실과 우리 집 화장실이 기본 구조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건식은 마음가짐입니다. 와, 그러네. 지금 되게 깨닫다. 느낌표가 아주 빡 머릿속에 떴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많이 튀게 되는 가장 커다란 활동이 뭔가요? 샤워죠. 그렇죠. 샤워는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화장실을 증기로 가득 채우기도 하고 물이 많이 튀잖아요. 샤워기가 높은 곳에 달려있고 물이 몸에 맞으면 사방으로 튀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물이 많이 튀는 곳을 막아내는 거죠. 저희 집은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소리째는 샤워 부스가 있어서 부스를 닫으면 깔끔해지지만 우리 본가에 있는 화장실은 욕조가 있고 부스가 따로 없죠.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샤워 커튼입니다. 저희 집도 샤워 커튼을 쓰는데 지금까지 10년 정도 이 집에서 살면서 샤워 커튼을 한 서너 번 정도 교체한 것 같아요. 보통 샤워 커튼은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 위에 봉으로 설치를 하는 거 있죠. 웬만큼 욕조가 있고 변기가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이 구획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어떻게든 그 공간을 한번 물이 많이 튀는 공간과 말릴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선우 씨랑 같이 살기 전에 살던 집에 화장실에도 거기는 화장실 안에 세탁기가 있고 세탁기 옆에 변기가 있고 변기 바로 앞에 세면대가 있고 욕조가 따로 있지 않고 그 같은 호스를 세면대랑 사용해서 샤워를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거기에 짧은 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샤워 커튼을 달아서 샤워 커튼을 그러니까 저는 샤워 커튼을 세로로도 잘 잘라서 쓰고 가로도 저희 집에 그 샤워 커튼도 아래쪽을 제가 잘랐잖아요. 맞아요. 이케아에서 물건을 사면 그게 유럽 사람들의 신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필요한 공간에다가 때로는 약간 U자형으로 만들어서 샤워하는 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U자형으로 생긴 레일 같은 거를 설치를 천장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화장실을 쓸 때 아주 짧고 효율적인 쫙 폈을 때 공간이 아주 좁지만 평면이 되고 샤워 커튼이 주름이 많이 지면 그 사이에 또 습기가 차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로로 잘라서 아주 짧게 좁게 만들어서 주름지는 부분이 없게끔 적게끔 그렇게 샤워 커튼을 사용해서 내가 샤워를 끝내고 났다 하더라도 증기는 찰지언정 거기에 물이 많이 튀지는 않게 구획을 해요. 저희 집은 욕조가 있고 샤워 커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른 부분을 사수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물리적 청소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 유리창이나 거울에 크림이나 뭔가가 튀었어요. 아니면 무슨 자국 같은 게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마른 걸레질만 했을 때 잘 안 닦이잖아요. 크림은 좀 더 물리적인 뭔가가 더 필요하겠지만 물자국 같은 거는 닦을 때 입김을 불죠. 호 해가지고 닦잖아요. 근데 호하는 상태가 샤워를 끝내고 나면 화장실 전체에 그러네. 증기가 가득 차니까 이미 호를 다 강력하게 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대박적. 이런 건 어떻게 알아? 누가 가르쳐줘? 김하나가 가르쳐주네. 살면서 유리창 같은데 호하고 닦아본 적이 있잖아요. 있잖아. 그게 학습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청소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근데 우리 집에 세면대 브레이커이자 크림몬스터가 살아요. 크림몬스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건조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온 몸이나 얼굴, 손에다가 크림을 잔뜩 바르고 절대로 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상태로 그 휴지거리 위쪽은 보통 반짝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자신의 지문을 딱 찍어두는. 맞아. 차에서도
내 자리 옆에 보면은 약간 탈출하려는 사람처럼 손자국을 막 찍어 놓잖아요. 선크림 자국들. 그 우리 집에 있는 휴지거리 위쪽은 마치 그 공항에 가면은 출입국 심사대 지문 찍는 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나요 하는 느낌으로 지문을 딱 찍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초반에는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해봤어요. 크림을 손에 너무 많이 발랐을 때는 좀 여기를 좀 덜 건드리면 어떨까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고쳐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꼭 잡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 오늘 안 잡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따라다니면서 닦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한때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샤워를 끝내고 났더니 화장실 저녁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상태를 내가 만들었구나. 내 몸을 닦으면서 동시에 이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야, 이것 또한 깨닫다. 그렇지. 샤워를 끝냈어. 그러면 욕조 있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내가 머리가 짧은 것도 연관이 있겠죠. 선우 씨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 빠진 게 훨씬 많지. 머리를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닦으면 그 수건이 홈빡 젖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머리를 약간 대충 닦기도 하고 머리가 짧으니까 수건이 완전히 젖어버리지 않아요. 마른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몸을 대충 닦고 나면은 몸에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그 수건을 물리적 청소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실 거울 같은데 샤워할 때 따뜻한 증기가 껴있을 때 그때 거울을 닦아버린다, 수건으로. 그렇지. 윈덱스 같은 걸 뿌려가지고 거울을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가끔 해주면 좋기는 하겠죠. 뭐 심각한 오염 같은 것은 그걸로 또 전용 유리를 닦는 걸레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걸로 싹 닦으면은 선명해지고 또 코팅이 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욕실에 있는 거울은 그 앞에서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치약이 언제나 거품과 물방울 같은 게 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날 잡아서 윈덱스를 뿌려가지고 청소하는 것보다는 자주자주 그냥 쓱쓱 편안하게 닦아주는 게 훨씬 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고 난 뒤에 물기를 대충 닦은 그리고 마른 부분도 있고 젖은 부분도 있는 그 수건을 사용해서 제가 하는 루틴은 뭐냐면 욕조 윗부분에 그러니까 샤워 커튼이 그 안쪽으로 참 이런 것도 설명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샤워 커튼의 끝부분이 욕조 바깥에 나가 있으면 물이 그 사이로 튄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샤워 커튼은 그 안쪽으로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 알고들 계시죠? 욕조 안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그 샤워 커튼과 닿아 있는 욕조의 윗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싹 한번 닦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 수건이 걸려있는 수건 거리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수건 거리에도 먼지가 쌓인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수건 거리가 벽에 붙어있는 그 부분 있죠. 그리고 수건 거리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도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냥 그 윗부분을 쓱쓱 한 번씩 닦고 그 다음에 물 흐르듯 이어서 손잡이를 닦습니다. 손잡이와 그 주변의 문을 그냥 수건으로 쓱쓱쓱 콧노래를 부르면서 크림 몬스터가 다녀갔구나. 다녀갔구나 생각하면서 쓱쓱 닦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면은 선우 씨가 출입국 심사대처럼 지문을 찍어둔 휴지거리가 있고 그 옆에는 콘센트가 있어요. 욕실에 있는 콘센트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콘센트 덮개가 있잖아요. 그 덮개 위에도 먼지가 계속 쌓여요. 왜냐하면은 화장실은 계속해서 옷을 내렸다 올렸다 하고 샤워할 때도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데 섬유먼지가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날리는 곳이에요. 이야. 그래서 그 콘센트 위도 지금 이 수건은 아주 적절하게 약간 젖은 부분도 있고 마른 부분도 있는 그런 수건이죠. 그 수건으로 위를 한번 쓱 닦아요. 그리고 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지를 닦기에도 좋죠. 이어서 그 휴지거리 윗부분도 약간 광이 날 정도로 싹싹싹 한 몇 번 문질러주고 그리고 변기에 관련해서는 막 안고 오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윗부분에 있는 변기 덮개라든가
아니면 변기 덮개와 뭐 욕실장 사이에 있는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닦아줘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수건이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수건이라는 건 세탁기가 빨아줄 거니까 그거를 그냥 내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 어깨, 무릎, 발을 닦는 느낌으로 쓱 한 바퀴를 돌면서 욕실을 그냥 빡빡 닦는 게 아니야. 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청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소청소를 자주 해라. 소청소를 자주 하는 겁니다. 소청소는 그리고 화학적이 아니라 물리적 청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집 세면대에는 세면대 옆에 이런저런 집기가 놓여있는 가구 같은 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가구 위를 쓱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거울을 삭삭삭삭 처음에는 수건의 젖은 부분으로 한번 닦고 마른 부분으로 한번 쓱쓱쓱 닦고 나서 그 수건이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수전이 있죠. 수전을 그냥 그 수건으로 싹 한번 닦아주고 나면 끝이에요.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박수를 치죠. 아, 끝이 아니야? 사실 이것은 겉핥기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청소를 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겉핥기에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그렇게만 해놓고 놔도 크림몬스터가 들어갔을 때도 화장실이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지저분한 상태가 아닌 거지. 이 화장실은 여러분들 왜 고급 백화점이나 호텔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너무 이미 써야겠다.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조심조심 쓰게 되는 마음가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쓱 콧노래를 부르며 한번 쓱쓱쓱 겉핥기를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팬을 틀고 또 빨리 급속하게 말려야겠다 싶을 때는 저는 보네이도 공기순환기를 자주 활용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뭐 빨리 말려버리면은 화장실이 다시 빠르게 건식이 될 뿐더러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겠죠. 계속 환기를 시키고 물을 계속 말린다. 그건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은 욕조가 있고 샤워 커튼으로 물기를 관리하는 반면 소리째 욕실은 작은 오피스텔의 화장실이어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청소 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여기는 더 편하죠. 여기는 스퀴지를 쓰면 됩니다. 스퀴지. 스퀴즈에서 어미가 바뀐 스퀴지. 스퀴저라고들 혼동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 스퀴저는 레몬 스퀴저. 짜는 거? 짜는 도구를 얘기하고 이렇게 유리창 청소할 때 고무판이 달려 있어가지고 차량 와이퍼처럼 물기를 이렇게 밀어서 제거하는 도구는 스퀴지가 맞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납작하게 고무 패킹으로 달려 있어서 이렇게 물기를 당겨서 제거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손잡이가 따로 있지 않고 폭이 한 뼘 정도 되는 통으로 된 실리콘 스퀴지를 사용하는데 크지 않은 스퀴지로도 작은 오피스텔의 샤워 부스 정도는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샤워를 끝내고 나서 역시 호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S자를 그리면서 일자가 아니야? 왜 가끔 그런 영상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 외국에서 창밖에 비누 거품을 내서 막 위에서 이렇게 끈 타고 내려와서 아저씨가 유리창을 청소하고 있는데 집 안쪽에서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막 그걸 잡으려고 하고 이런 영상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 유리창을 청소하시는 분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스퀴지를 미는 게 아니라 S자 형태로 가로로 왔다가 그 다음 칸을 계속 이어서 쭉쭉쭉쭉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신기하네.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가 유리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가장 닦을 수 있는 그런 궤적이에요. 이거는 물리예요? 화학이에요? 경험입니다. 왜 저기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가면 머리카락 같은 거 쓱 청소하시는 밀대 같은 거 밀고 다니시는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보면은 쭉 밀어가지고 이걸 떼지 않아. 떼서 다시 미는 게 아니라 거기서 꺾어서 끝없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S자 궤적으로 돌리면서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먼지가 덜 날리면서
효과적으로 계속 그 먼지를 붙인 채로 날리지 않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궤적이거든요. 그렇군요. 평생 이런 데 관심이 있어 본 적이 관심이 없어. 없지.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내 몸을 닦기 전에 그냥 물방울이 맺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거를 그냥 훑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 S자를 그리면서 쭉쭉쭉쭉쭉 한 번만 해주고 그리고 벽은 그냥 말리면 돼요. 팬 틀어놓고 말리고 너무 눈에 잘 보이는 샤워 부스의 경우 물자국이 남지 않도록 그거 한 번 훑어주는. 그러는데 한 2, 3분밖에 걸리지 않을걸요? 오. 2, 3분이 뭐야. 1분이면 돼요. 큰 스퀴지면은. 근데 그런 작은 습관으로 샤워 부스를 반짝반짝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물기를 그렇게 밀어내고 나서 내가 어차피 이 수건을 빨 거니까 수건으로 한번 쓱 훑어주면은 완벽이야 이미. 그럼 화학적 청소도 좀 궁금해지는데 변기 안쪽이라거나 어떤 세제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즐겨 쓰시는 제품이랑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변기 청소용으로 몇 년째 늘 쓰고 있는 제품은 락스와 세제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또 욕실 전반에서 세제가 필요한 곳에 쓰는 제품은 저희가 광고한 적도 있는 아스토니쉬 베스룸 클리너 요 두 가지를 쓰고요. 또 하나 쓰는 것은 크린콜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도비의 크린콜? 알콜이고 제 스프레이에다가 도비의 크린콜이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선우 씨가 바로 얘기를 하죠. 크린콜은 알코올 성분이라서 싹 뿌리고 조금 있다가 뭐 휴지로 닦아줘도 되고 싹 닦으면은 순간적으로 다시 뽀송해지죠. 그거를 변기 위에다가 작은 스프레이, 작고 내 마음에 드는 귀여운 그런 스프레이에 담아놓고 수시로 사용하는 거야? 그렇죠. 수전에 뿌려서 쓱 닦아낼 때도 있고 화장실 볼일 보고 내리는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도 수시로 닦고. 근데 알코올인데 뭔가 표면이 벗겨지거나 이런 건 없나요? 강도가 약해서 괜찮나? 저는 오랫동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뭐가 벗겨지거나 하는 그런 재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욕실 청소할 때는 괜찮다. 자주자주 편안하게 쓸 때. 그 엉덩이 닿는 부분 내가 막 물청소를 하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위쪽에다가 쓱 뿌려주고 휴지로 닦아내고 조금 기다렸다가 휴지로 닦아내고 그리고 변기에다가 바로 넣고. 근데 휴지도 저는 잘 쓰는데 휴지를 적셔서 쓰면은 바로 휴지가 분해되면서 흐물어지죠. 그렇죠. 근데 크린콜과 휴지의 상성이 좋습니다. 그냥 알코올 쓱 뿌리고 조금 뒀다가 휴지로 싹싹 닦아내고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가벼운 청소를 할 때 쓰고. 그리고 변기 안쪽 청소하는 솔은 추천하는 제품 있나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이게 좋습니다라기보다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무인양품 청소솔을 쓰고 그 솔이 변기를 싹싹 청소하고 나서 밑에 거치대가 있잖아요. 그 거치대에 바로 넣어버리면은 약간 봉합이 되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안쪽이 지저분해지겠죠. 근데 요거는 솔의 한쪽이 패여 있어가지고 그 거치대에다가 가로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마를 때까지. 근데 저는 화장실을 말리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변기 청소를 하고 가로로 두고 그리고 솔이 마르면 다시 그냥 세로로 꽂아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외관상 보기에도 깔끔하고. 그리고 아스토니쉬는 가끔 수전이라든가 그 샤워기 호스 같은데 뿌려두고 좀 기다렸다가 물로 닦아내면 간편하고 또 반짝반짝하게 코팅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닥 청소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학적 청소가 중요하지만 외관상 봤을 때 화장실이 기분 좋게 쾌적하게 있는 것도 눈속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샤워를 너무 바쁘게 급하게 하고 나올 때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조금은 느긋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세요. 이 화장실 전체에 해놨다. 요 시간만 잘 활용하면은 화장실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크림 몬스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도 조심을 하게 된다. 크림 몬스터는 무찌르는 존재는 아니야? 가르치면 말을 좀 듣긴 하나 보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면대를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손이 미끄러운데 어떡해. 무거운 걸 들었는데 손이 미끄러워져서 떨어지는데 어떡해. 갑자기 되게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피조물처럼 안쓰러워지네요. 크림 몬스터. 오늘 아주 유용한 팁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는 철이라서 좀 대청소 이런 걸 하고 싶은 욕망이 들잖아요. 근데 대청소가 아닌 소청소를 자주 해라. 이것 또한 좀 발상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자, 다시 살짝 정리해드리자면은 화장실에 물이 안 튀는 공간을 사수하고 안에 있는 팬을 돌리든 창문이 있는 곳이라면 창문을 열고 공기순환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화장실을 건식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유리한 게 뭐냐면 화장실은 또 옷먼지도 있지만 머리카락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맞아요. 건식으로 유지를 하면 청소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화장실 바닥에. 그 부분이에요. 화장실을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빨리 그런 물리적인 먼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물자국의 지배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수건과 증기를 사용하면은 웬만한 물자국들을 쓱쓱쓱 없앨 수가 있는데 그걸 약간 돌아가면서 눈에 보일 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를테면 우리 세면대 옆에는 흰옥 핸드워시와 로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 초록색 예쁜 통에 치약 자국이라든가 물자국이 항상 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닦으려고 완벽한 상태로 해두려고 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냥 양치질 하다가 눈에 들어오면은 한 며칠에 한 번씩 내가 닦은 수건 가지고 위를 쓱쓱 한번 매만져준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가끔은 세제에 튀어있는 것들을 돌아가면서 얘 한번 그냥 쓱 문질러주고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특히나 우리 집처럼 새로운 제품을 써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 동구밭 제품들이 와서 딱 정리가 됐을 때 아주 쾌감이 있었지만 러쉬에서도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저희도 다른 곳에서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들을 함께 쓰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고 쓰기보다는 몇 가지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통들에 튀어있는 물자국들도 눈에 보일 때마다 쓱 한 번씩 닦아주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것처럼 들리나요? 습관이 아니, 그렇진 되면 않아요. 습관이 되면은 10년이 지나도 처음 이사 왔을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화장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다른 곳이 아무리 복잡하고 먼지가 쌓여 있고 뭐가 막 어쩔 수 없이 튀어 있고 낡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내가 이 한 군데는 말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는 쾌감이 있으니까 내가 요새 번아웃이 왔고 또는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어서 청소 같은 것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됐다 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이런 청소법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면은 수건도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고 이게 버겁다 하시면은 확 줄여드릴게요. 샤워하고 수건으로 거울을 닦고 수전을 닦고 그 수도꼭지 손잡이 있죠? 거기를 닦고 그것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샤워 커튼을 활용해서 안 젖는 부분을 사수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샤워하고 욕실 청소하고. 그렇지 그거야. 그리고 목표는 어느 정도의 쾌적함이지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에 179화에서 했던 얘기랑도 다 있네요.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는 환상이다. 저의 엄마 이옥선 작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엄마도 어디서 읽은 글이었는데
편안한 집, 살기에 좋은 집은 거실이 완벽하게 깨끗해서 내가 더럽힐까봐 좀 마음이 쓰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선우 씨 잘하는 거 있죠. 오늘도 지금 소리째 테이블 밑에 그러고 있는데 네. 그냥 양말을 쓱 벗어가지고 한쪽에다가 좀 말아서 둬도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꽂힐 듯이 않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 정도의 집이 우리의 생활을 마음가짐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요즘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우리가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보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으로 예쁜 집을 진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SNS에 사진으로 올라오는 집들은 사실 그 프레임 바깥이 지저분할지언정 예쁜 부분을 찍어서 올릴 텐데 그런 공간 사진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그렇게 예쁜 상태가 아닌 집에 대한 또 죄책감도 쌓여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더 어린 세대들은 농작물에 흙이 묻어있는 것을 아주 지저분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세척되어 나온 것을 훨씬 선호한다. 그 농작물들이 자라는 곳이 바로 흙 속인데도. 그래서 어떤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제품들도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화학적 청소로 다 세제를 뿌리고 물로 다시 닦고 그다음에 마른 걸레 같은 걸로 닦아서 완벽하게 반짝이고 오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야 청소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번거롭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화학적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세균을 다 없앤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공기 중에 유해한 성분을 더 만들어내어서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쾌적한 상태다. 그리고 바쁠 때는 물때가 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놓아버리지 않고 또 한번 쓱쓱 콧노래를 부르면서 눈에 보이는 데만이라도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그 언저리로 거울과 수전 언저리로 조금씩 더 깨끗한 데를 쾌적한 데를 늘려간다. 이런 정도의 목표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콧노래는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요새는 저희 오케스트라 연습곡을 그렇게 불러서 명탐정 코난 주제곡? 어제는 명탐정 코난 주제곡을 흥얼거리면서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히달자님의 댓글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빠토로입니다. 프랑스 유튜버 엔조의 인스타 엔조리즈 계정에서 Two Women Living Together라는 글을 보고 설마? 하고 눌렀는데 8살 책이었어요. 심지어 두 작가님들의 깜짝 영상 메시지까지. 불어 번역본은 아직 출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프랑스 유튜버가 소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불어판도 어서 출간되어 프랑스에 있는 제 주위 친구와 동료들에게 8살을 권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럴 날이 곧 오겠죠? 하셨습니다. 톡토로들도 이 엔조 리즈 계정을 많이 팔로우를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난 179화 건강이라는 환상편에 대해서 많은 톡토로들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호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정말 좋아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부분은 에피소드 초반 갱년기 증세 설명하시며 작가님들이 마음껏 짜증난다, 미칠 노릇이다 라고 토로하시는 부분이에요. 제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어요.
나이 들어 퇴화되는 신체를 오롯이 느끼며 노화가 싫은 건 아니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상들을 주변에 털어놓으면 나이 드는 게 다 그렇지, 남들 다 그러고 산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아서 뭔가 나이 듦을 투정 부리는 미성숙한 인간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짜증나고 미칠 노릇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작가님들이 쿨하게 짜증난다고 말씀해 주시니 대리쾌감. 저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사례가 잘 들려요. 사례 들립니다. 호흡기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노화 맞아요. 아, 그리고 움직일 때 뼈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뼈소리 나요. 여럿이 있는데 우두둑 뼈소리가 나면 되게 민망해요. 근데 뼈소리 나고 살에 걸리고 자궁 근종도 있고 그렇지만 자궁 근종도 있었어요. 저희한테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잘 살거든요. 모임에서 할 얘기가 딱 있는데 살에 들려서 참견 못할 때는 짜증나지만요. 톡토로님들의 소중한 사연을 들으며 병과 공생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모두 씩씩하게 살아갑시다. 하트. 진짜 생각해보니까 사례가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이랑도 그 얘기 많이 했죠. 야, 이것도 노화 현상이래. 맞아요. 그리고 뭐 먹다가 잘 흘리게 되지 않나요? 예전보다 훨씬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로 식사 잘 하시고 체하지 않고 뭔가 살에 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걸 안전인가. 이런 걸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발음도 잘 안 돼요. 그건 큰일인데 여들톡 해야 되잖아요. 이중 모음이 여러 개가 나오면은 저 매일 읽다가도 자꾸 틀리잖아요. 원래 잘 하던 부분이라 더 민감하게 느낀다고 봐요. 엘롱님께서 건강하게 욕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여기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네요. 여들톡 35화 우리가 화낼 줄을 모르나 특별히 15금입니다. 저희가 사이사이에 삐처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대충 해요로 시작하는 소중한 이번 회차. 결국 삶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는 이야기들이라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맞습니다 하셨네요. 이번 화를 들으면서 건강한 사람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사회는 젊음을 기본으로 두는 것과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다는 건 당연히 건강한 것이고 모두가 젊고 신체적으로 제약이 없다는 전제를 두다 보니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받기 어려운 게 아닐까요? 질병을 알게 되고 이겨내야 된다로 생각해 싸운 지 6년. 반갑진 않지만 잘 지내야 하는 동반자 같은 거구나 생각한 지는 2년이 되었는데요. 포용한 척 했지만 여전히 원인을 제 안에서 찾으려 과거의 시간들을 헤매곤 해요. 다른 톡토로 분들의 사연과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많은 위로와 건강한 느슨함을 줍니다. 감사해요. 회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톡토로 분들에게 부디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좋은 기운을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것을 결국 노약자들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은 늙고 쇠약해지지 않을 것처럼 장애인 운동에 대해서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교통약자가 되는 날이 옵니다.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사용할 때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하러 가는 상황이 아닌 삶이 더 길 수 있다라는 그런 포용력과 상상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밤섬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따옴표 평균적인 사람은 사실 환상이고 우리는 어딘가 과한 점과 모자란 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따옴표 건강도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장기가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다들 약간의 건강한 부분과 그럭저럭인 부분,
일부 혹은 많이 취약하거나 아픈 신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기저기가 돌아가면서 아파서 이럴 거면 한 번에 아프지 말고 시차를 두고 아파라 라고 제 몸에게 말하고 싶은 신년 목표가 한 번에 약 3종류 이상 동시에 먹지 않기가 목표인 사람이 인사드립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는데 배탈도 나고 동시에 발목을 삐면 진료 과목 3곳의 약을 먹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잖아요. 경험담입니다. 다들 덜 아프고 자신의 몸과 잘 화해하면서 살아가 봐요.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언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네요. 감기, 배탈, 발목 삔 거 이제는 다 나으셨길 바랍니다. 둘키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화는 제목에서부터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상쾌함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함이란 환상일 수 있겠구나. 한동안 중증도 우울증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던 시간이 있었기에 늘 나를 살피고 소진되지 않게 신경 쓰는 것, 조금만 방심하면 찾아오는 신경성 두통이 있어 유일하게 듣는 한 종류의 두통약을 상비해야 하고 적절한 카페인을 섭취해야 해서 늘 커피에 집착하는 것에 지치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지만 건강함이란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내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다독거리면서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봅니다. 현직에 있는 간호사로서 예전과 비교해보면 간병의 형태도 변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로 아내, 딸, 며느리처럼 여성가족의 희생적인 간병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병원이 늘어나면서 가족들의 간병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혹 할아버지 환자분 곁엔 할머니 보호자분들께서 하루 이틀 간병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있는 간병하러 오시는 남편이나 아들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쿨쿨 꿀잠만 주무시고 가신다는 웃음 표시를 여러 개. 거동이 힘드실 정도로 연로하신 분들은 개인 간병인을 두시지만 하루에 10만 원 중반대의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간병인 보험을 드는 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응급 상황이 거의 없고 암치료나 생명에 지장이 가는 큰 외과적 수술 및 질병을 다루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병원의 상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치료를 하는 소위 대학병원 등에 가면 아직도 주로 여성 가족들의 간병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미나 작가님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을 완독한 후에 이번 회차에 이야기가 나와 반가웠는데요. 일상에서 연약함을 치워버리고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짐이고 또한 힘이라는 문장을 새벽 3시의 몸들에게 라는 책에서 인용하셨더라고요. 질병과 돌봄에 관한 책이라 이번 주제와 연관이 있어 저는 이 책을 이어서 읽어보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현직에 계신 간호사로서 요즘은 이렇구나라는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변치 않는 부분이 있네요. 네? 선우 씨랑 저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어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의 간병인이 되어주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후로 가끔 얘기했던 우리 옆자리에 있던 여성 환자. 남편이 보호자로 왔는데 정말 그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게 환자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편 오자마자 너무 몸이 안 좋은데도 밥은 먹었어? 라고 챙기고 남편은 거기서 챙김을 받고 있더니 내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고 새벽에 회진을 오거나 하면 사실은 보호자가 할 일이 많잖아요. 막 얼음도 그 찜질하는데 채워 넣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챙겨주고 부축도 해주고 간호사한테 지금 상황 설명도 해주고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정말 꿀잠을 자고 챙김을 받고 난 뒤에 가더라고요. 게임만 하다가.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돌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보호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줄기토로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남토로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다음 댓글은 암 환자의 배우자로서 5년 동안 지내면서 느낀 점을 남겨주셨어요. 도미니크 로로님의 댓글입니다. 대체로 남을 배려하고 책임감이 강한 착한 포카치즘 완벽주의자들에게 암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유유. 암은 영양과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만큼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꼭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고 명상도 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암이 생기셨다면 그때부터는 본인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본인 위주로 모든 걸 결정하셔서 회복하시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모든 암 환자분들께 호소드려요. 최대한 이기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철없는 아이처럼 떼도 부리시고 화도 내시고 마음껏 웃으시고 실컷 울어보세요. 죄책감 같은 건 날려버리시고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일상을 누리는 길이 암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인 듯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암을 앓고 계시는 배우자분이 자꾸만 가족들을 먼저 배려하시나 보다. 그런가 보네요. 최지은 작가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암 환자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많이들 질문을 할 때 결국은 이 사람이 별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오는데 그걸 그냥 옆에서 받아줘라, 지켜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기 검열이 심한 사람들은 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느라 그걸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런 경우를 걱정하셔서 도미니크 로로님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봄토로님께서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화는 유난히 더 박수치면서 들었어요. 저는 주 3회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을 만나는 인공신장실 간호사예요. 가끔 환자분들이 투석 때문에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을 토로하실 때 힘든 마음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해요. 투석을 하면서도 어떻게 잘 살아갈지 고민해야 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동료들이 혹시 T예요? 라고 경악하기도 하는데요. T가 뭐 어때서.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는 유니콘이고 아픈 몸 달래고 고쳐가며 사는 게 보통 사람의 인생인걸요. 저 또한 메니에르로 인한 청력 저하, 지속되는 이명, 분쇄골절 이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아픈 발목 등 영 신경 쓰이고 가끔 눈물 찔끔 나는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부터 너무 가라앉지도 볶아치지도 말고 살아야지. 내일은 환자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언니들 하셨네요. 풍뎅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화 주제 너무 좋아요. 저는 몸이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라 이런 몸을 잘 데리고 사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따라주지 못하는 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몸에 탈이 심하게 나서 쉬게 되고 회복하다 보니 지난 상황에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나와 안 맞는 환경이었구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너무 오래 버티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어서 조금씩 저를 다독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느끼는 몸의 감각을 더 믿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은 얘기를 써주셨네요. 진짜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버티고 무리를 계속하는 상태가 복가치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에 구독자 늘면 영상으로도 작가님들 만날 수 있다는 말씀에 바로 구독하러 왔어요 하는 분이 계셨고 안녕하세요. 100달러를 향해 화이팅! 마이크 좋은 거 하나 삽시다 하신 분도 계셨고 네, 저희의 유튜브 수익화를 많은 톡토로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또 다른 톡토로분은 언니들이 유튜브 구독해달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노안 때문에 야둘톡이라고 적었어요. 그래도 검색이 되네요.
팟빵으로만 듣는데 하나 작가님 말씀이 떠올라 유튜브에도 휘리릭. 오늘 방송을 듣다 할머니 될 때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되면 좋겠다 소망해봤어요. 중년의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고 든든한 벗이 있어 안심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작가님들 우리 오래오래 봐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플랫폼마다 이 댓글의 분위기가 참 다르지 않아요? 유튜브의 댓글은 더 지나가면서 어깨 툭 치면서 하는 말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지네요. 메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환이 나의 일부인 것을 받아들이며 살기, 괄호 열고 우울증 편이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저는 여둘톡을 들은 지 이제 반년 정도 지난 갓 신입티를 벗은 톡토로입니다. 아직 마땅한 톡토로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하다가 이 메일을 쓰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잘 웃고 지내야지 하는 마음에 우토로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우토로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두 분 작가님들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의 이야기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에피소드를 듣고 용기를 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우울증이 생겨 스트레스 클리닉, 상담 치료도 받았고 30대 후반인 지금은 약으로 우울증을 조절하며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우울증의 일정 부분은 가족력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3대째입니다. 그러나 저의 직계 윗세대에도 우울증인 분이 계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울증이 생긴 지 수년이 지난 3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느낀 감정은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질병이 그렇듯 우울증 역시 자책, 그리고 형벌과 같은 감정을 동반합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왜 나는 이럴까?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든 걸까?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족력인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마침내 이건 그냥 내 선택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 중 하나였구나. 나의 일부였구나. 라고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취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혈압 문제에 취약하듯 나는 신경정신질환에 취약한 사람이었구나. 내 탓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취약한 부분을 알았으니 이걸 잘 관리하고 보듬으며 살아가자. 그리고 우울증이 나에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자.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왜 난 이런 걸 물려받았지? 하는 원망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삶에는 당연히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력을 알게 된 것은 그저 계기일 뿐 이는 꼭 유전이나 가족력에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닐 거란 것도 지금은 압니다. 처음 항우울제를 먹고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약효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사는 건가? 하고요. 그렇지만 나를 짓누르던 우울증의 무게가 가라앉아도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성격을 구성하는 면들 중 일부는 우울증의 증상이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저 저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발견해 나가는 것, 제 인생의 적정 온도를 맞춰 나가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도 치료와 삶의 일부인 것도 알게 되었고 꽤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2, 3주에 한 번씩 신경정신과에 내원해 약을 받으며 의사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를 점검하고 저는 그렇게 일상을 꾸려간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직장 등에서 저를 새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저에게서 한 조각의 우울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딱히 숨기지는 않지만 어쩌다 우울증 치료 이야기가 나오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요. 저희 정신건강은 좋았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다시 좋아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약의 도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만을 완벽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거나 약의 복용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에 일희일비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강이 점점 절대적인 선 혹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여겨지는 요즘 반대로 병은 종종 형벌이나 불행으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너의 자기관리가 부족해서, 너의 의지가 부족해서, 네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라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 병은 나의 의지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발생하는 상황이고 좋든 싫든 인생을 함께해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동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뇌와 자책으로 인한 괴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타인을 볼 때도 아이고 어쩌다 하는 시선을 거두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두 각자 너무나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이 건강과 질환인데 저의 이야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며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메일을 써봅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토로 드림. 그리고 추신을 붙여주셨는데요. 웃기고 싶은 마음에 메일 제목을 3대째 손두부 아닌 3대째 우울증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 내용이 너무 진지해져서 눈물을 머금고 웃긴 제목을 포기합니다. 하셨는데 진지한 내용과 웃김을 두 개 다 잡으셨네요. 아까 읽어드렸던 도미니크 로로님의 댓글에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는 것 같다. 남을 너무 배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도미니크 로로님이 본인의 배우자가 암을 겪으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토로님 말씀처럼 질병이라는 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어떠한 성격이나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가족력에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면은 오히려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나면 그 효과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하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측은하게 여기거나 그 약을 줄여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신경정신과 약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약에도 어떤 판단을 더하죠.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혹은 타인들에 대해서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에 미묘한 부작용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자신에게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을 찾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작정 약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이건 전반적인 청취자님께 드린 말씀이었고 우토로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느꼈던 심경 변화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향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방향을 찾고 싶은 방향톡토로입니다. 이번 팟캐스트 내용이 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처음으로 후기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에겐 3가지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20대 중반 취업과 동시에 독립을 하면서 전세금을 마련하면서 돈의 중요성과 무서움을 느끼고 재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집도 차도 돈도 없는 서러움을 몸소 경험하면서 몇 살까지 얼마 모으기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각종 재테크 책을 읽으며 공부하면서 저축과 투자를 했고 돈을 아끼기 위해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할인 쿠폰을 찾아보고 포인트를 모으는 등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점점 돈이 모이면서 늘어난 통장 잔고는 보기만 해도 뿌듯했습니다. 재테크를 공부할수록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통장 잔고의 앞자리가 바뀌어도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돈을 모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를 살 때도 여기 편의점에서는 어떤 카드를 써야 포인트가 모이지? 이 제품은 2+1이라서 가성비가 좋은데 이거 살까? 500ml의 이 가격이고 1.5리터의 이 가격이면 뭐가 더 이익이지? 등등. 모든 삶의 결정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돈이 모일수록 오히려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어선 안 된다는 말을 접했습니다. 그래, 다 잘 살려고 돈을 모으는 거지.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삶의 두 번째 방향은 건강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웨이트와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마다 헬스장을 가고 등산을 다녔습니다. 매주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더 오래 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위해 식단 어플을 쓰면서 칼로리와 탄단지를 계산하면서 매 끼니를 챙겼고 간식 하나를 먹을 때에도 영양 성분표를 보고 계산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등도 종류별로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운동하는 멋진 나라는 존재에 취했고 체력이 붙으면서 더 활력이 넘치고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는 것이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도 존재하나 그것에 결코 닿을 수 없었습니다. 운동과 식단을 하는 것에 비해 근육은 붙지 않고 체지방은 줄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웨이트 무게도 제자리, 몸도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점점 지치고 화가 났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하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결과까지 나오자 지금까지 헬스장에서 보낸 시간과 닭가슴살만 데워 먹은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화도 났습니다. 이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건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으면 좋은 것처럼 건강도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어디 한 곳 조금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있어도 내 몸을 잘 달래가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건강하기 위한 삶을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삶의 방향은 지금의 행복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돈도 건강도 다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적당히 돈도 쓰고 시간도 쓰면서 적당히 기름지고 단 것도 먹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은 삶 아닐까요? 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다른 삶의 목표든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볶아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무얼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돈, 건강만을 목표로 살다 보니 진정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설날이 지났으니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읽힌다면 이 글을 듣는 모든 톡토로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향 톡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방향 톡토로님 이제 몇 달 뒤에 행복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메일 보내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좋은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행복이라는 것도 건강처럼 굉장히 허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필터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다 희생하겠다는 식으로 좀 지나치게 몰입해서 한 가지 목표에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센 동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으시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랬을 때 여러 가지들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서 원하는 만큼의 이상에 가닿을 수 없어서 느끼는 좌절감 같은 것도 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을 그냥 좀 대충 사시라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내가 뭘 좋아하지? 난 좋아하는 걸 해서 꼭 행복해지겠어. 이 행복이라는 것도 성취해야 될 목표가 되면 저는 되게 허망해지기도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내가 주어진 것들에 좀 만족하는 자세, 그리고 큰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걸 잘 누리는 자세, 이런 게 행복이랑 더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돈을 바짝 추구해 보기도 하고 건강에 올인해 보기도 했는데 계속 깨달음을 얻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돈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행복도 중요하죠. 그것을 다 필요 없고 이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가? 난 뭘 좋아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유를 갖는 것은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균형 잡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조금 전환해서 천천히 나아가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북토크 때 독자분과 나눴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어서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데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리코더 북토크였고 작은 동네 서점에서 했었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들 뭔가 취미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리코더 책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어서 그렇겠지만 뭔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뭐 악기 연주도 열심히 하고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본인의 고민은 좋아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미생활도 딱히 없고 뭔가 덕질을 하는 대상도 없고 뭐 사람을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없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독자님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이랬더니 저는 그냥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자려고 누우면 그때 행복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무 좋은 인생이다. 딱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잘 해내고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이면 그게 행복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뭔가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자신은 좋아하는 게 없는데 괜찮은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완수해내면서 거기에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 어떤 빈자리, 뭐라 말하기 미묘한 어떤 허함 같은 것을 느끼고 계셨지 않을까. 그게 아주 커서 나를 잠식해 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의 북토크에 와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 바로바로 삶에서 해결되지 않죠. 어떤 의문을 가진 채로 살아가다가 조금씩 어떤 것이 차오르기도 하고 내가 채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게 인생이니까요. 방향 톡토로님도 그렇게 방향 전환을 여러 번 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또 찾아가실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도 아니고 건강하려고도 아니고 행복하려고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 우연으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이왕 태어난 거 돈도 좀 필요하고 건강도 좀 유지를 하면 좋고 그리고 행복한 순간이 종종 찾아온다면은 감사하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0화는 콧노래 부르며 화장실 청소하기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